올해 1분기 단 석 달 만에 전국에서 카페 700곳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매출은 나오는데 통장이 비어가는 겁니다. 임대료 내고 원두값 치르고 알바비 주고 카드 수수료 떼고 나면 사장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서울은 인구 1만당 카페가 23곳입니다. 도쿄는 7곳이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건 단순한 불경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카페 폐업의 진짜 구조적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민낯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뭘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예쁘게 꾸며놓으면 손님이 알아서 올 것 같고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면 마진이 꽤 남을 것 같은 느낌. 25년 직장 생활을 마친 박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털어 홍대 근처에 아담한 카페를 열었죠. 개업 첫 달 하루에 손님이 30명씩 왔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매출이 없어서가 아니라 팔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박 부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착각을 하고 창업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커피 한 잔의 재료비는 생각보다 싸 보이고 예쁜 공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 보면 성공 사례는 넘쳐나죠. 하지만 그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가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카페 수는 4만 5천 곳이었습니다. 그게 6년 만에 9만 6천 곳으로 늘었어요. 매년 하나만 곳씩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처음으로 그 숫자가 꺾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곳이 줄었거든요. 2018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역성장이 시작된 거죠. 서울만 봐도 심각합니다. 2025년 1분기 커피, 음료 업종 폐업률이 4%를 기록했는데 개업률은 3.1%밖에 안 됩니다.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생존율 숫자는 더 냉혹합니다.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카페가 3년 안에 살아남을 확률 딱 48.8%입니다. 절반이 3년을 못 버티는 거죠. 5년까지 가면 살아남는 곳은 38%뿐입니다. 10곳 중 6곳은 결국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2월부터 4월 불과 넉 달 만에 소상공인 폐업 지원 신청이 2만 9천 건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잡은 연간 목표치를 넉 달 만에 거의 채운 겁니다.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고인 6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는 걸요. 동묘 근처 골목을 한번 걸어보세요. 걸어서 5분 안에 카페가 5곳은 나옵니다. 심한 경우엔 한 건물 1층에 카페가 2곳 나란히 붙어 있기도 하죠. 이게 비정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서울 인구 10,000명당 카페 수 23.4곳입니다. 도쿄는 7곳이에요. 3배가 넘습니다. 뉴욕이나 파리도 아니고 커피 문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쿄보다 3배나 많은 카페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입니다. 미국에서 카페를 열려면 각종 인허가에 위생검사까지 최소 1년은 걸립니다. 한국은요? 마음만 먹으면 2달이면 됩니다. 몇 주짜리 바리스타 속성 과정 하나면 누구든 창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2배로 늘지 않았는데 카페만 2배로 늘어난 겁니다.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는 사람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옆 카페 손님을 뺏어와야 합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버티면 언젠가 되겠지 라는 말이 카페 사장님들 사이에서 주문처럼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버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숫자로 보면 소름이 돋거든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1년 새 1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조금만 더 버티자며 끌어다 쓴 돈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정리를 못하냐고요? 퇴직금이랑 대출을 합쳐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를 이미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의 인테리어에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 희망 고문 속에서 폐업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32살 이 사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대기업 다니다 퇴사하고 성수동에 감성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스타 감성 인테리어에 6천만 원을 썼고 개업 초반엔 줄도 섰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마케팅 비용 늘리고 할인 이벤트하고 신메뉴 개발하고 그렇게 1년을 더 버티다 결국 대출 연체가 시작됐고 더 큰 빚을 안고 폐업했습니다. 버티기 위해 쓴 돈이 오히려 폐업의 규모를 키운 겁니다. 이게 지금 수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하루 50잔, 한 잔에 5,000원, 한 달이면 750만 원 매출이죠. 꽤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망원동에서 실제로 줄 서는 카페로 소문났던 20대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을 넘겼어요. 근데 순이익이 100만 원을 못 넘겼습니다. 결국 폐업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커피 한 잔에 재료비부터 봐야 합니다. 스페셜티 원두에 우유, 시럽, 컵까지 다 합쳐도 한 잔 원가는 500원에서 800원 사이입니다. 판매가의 10에서 15% 수준이죠. 재료비만 보면 엄청난 마진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20평짜리 카페 임대료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알바비.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말 포함하면 한 달에 2,30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카드 수수료에 전기세, 음악 저작권료까지 얹으면 또 50에서 1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인테리어 대출 이자까지 합산하면 매출 1,000만 원짜리 매장에서 사장 손에 떨어지는 돈이 고작 40만 원입니다. 팔면 팔수록 인건비랑 수수료가 같이 오르는 구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럼 더 열심히 팔면 되지 않냐고요? 거기서 두 번째 벽이 등장합니다.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등 지금 전국에 이런 저가 프랜차이즈가 하나만 곳 가까이 깔려 있습니다. 메가커피만 해도 2017년 처음 나왔을 때 업계에서 비웃었어요. 1,500원짜리 커피로 뭘 하겠냐고. 근데 지금 3,000곳을 돌파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오히려 문을 닫고 있죠.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개인 카페는 원두를 소량으로 삽니다. 그러니 한 잔 원가가 5,800원이 나오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톤 단위로 삽니다. 원가가 2,300원까지 내려가요. 같은 커피를 파는데 원가 구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개인 카페가 가격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일 커피 한 잔, 개인 카페 5,000원, vs 프랜차이즈 1,500원, 1년이면 차이가 84만 원입니다. 맛이 크게 차이 안 난다면 소비자는 결국 저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소비자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개인 카페에 불리하게 짜여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격으로 못 싸우니까 감성으로 승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고급 인테리어에 돈을 쏟고 스페셜티 원두를 고집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디저트를 개발합니다. 실제로 연남동 골목 카페들 보면 인테리어에만 1억을 넘게 쓴 곳도 있어요. 근데 이 전략이 또 다른 함정입니다. 고급화를 하면 초기 창업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면 손익분기점이 높아지죠.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요. 결국 살아남으려고 내린 선택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가격 경쟁으로는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없고 감성 투자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개인 카페가 처한 삼중포위입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힌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택한 방법은 놀랍게도 더 많이 쓰거나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거든요. 살아남은 카페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대로변으로 갈 때 골목 안쪽을 택했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면 그게 고스란히 순이익이 됩니다. 화려한 입지보다 낮은 고정비가 생존의 핵심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단골입니다. 신규 손님을 끌어오는 데 쓰는 마케팅 비용보다 기존 손님 한 명을 붙잡는 게 훨씬 쌉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취향을 기억하고 지난번에 뭘 마셨는지 기억하는 것. 그게 프랜차이즈가 절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세 번째는 메뉴를 줄이는 겁니다.
20가지 메뉴판 대신 서너 가지만 남기고 그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다소 비싸도 이걸 먹으러 일부러 찾아오게 만드는 시그니처, 그게 차별화입니다. 네 번째는 창업 전에 숫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다 합산해서 손익분기점을 뽑고 그 판매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권인지를 철저히 검증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커피만 파는 걸 멈추는 겁니다. 공간을 빌려주고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구독 멤버십을 만들고 카페라는 공간 자체가 다양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결국 살아남은 곳들은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다르게 한 겁니다. 과잉 공급, 원가 구조의 한계, 저가 프랜차이즈의 공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친 게 지금 카페 시장입니다. 폐업한 사장님들이 열정이 부족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뚫을 수 없는 구조에 덫에 걸린 겁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낭만으로 시작하되 숫자로 검증하세요. 손익분기점을 먼저 계산하고 임대료 비중을 철저히 통제하고 핵심 메뉴 하나의 완성도에 집중하세요. 이미 운영 중인데 적자가 쌓이고 있다면 버티기 위한 대출은 폐업의 규모만 키웁니다. 냉정한 재무 계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빠른 결단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카페라는 꿈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꿈을 지키려면 철저하고 냉정한 숫자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이 예비 창업자분들과 지금 이 순간도 버티고 계신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릴게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